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은 기드 모파상의 안내와 그의 대표 단편작 목걸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기드 모파상은 노르망디 지방의 디에프 근교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모파상은 플로베르에게서 소설을 배웠는데요. 스승인 플로베르에게서 물려받은 객관주의를 지키는 한편 낭만주의에 과장되고 과잉한 표현을 멀리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방법의 소설을 추구하여 근대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 10년 동안에 6편의 장편과 200여 편의 중단편을 썼는데요. 그의 단편은 명석한 문체, 간결하고도 객관적인 묘사, 교묘한 극적 구성으로 완벽하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43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모파상의 단편소설은 단편소설의 교과서라고 불리워지는데요. 그의 소설에는 철학이나 도덕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체호프와 더불어 세계 제1의 단편 작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목걸이는 친구의 가짜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가짜인 것을 모르고 진짜를 사주고 10년 동안 그 빚을 갚기 위해 허송세월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때의 허영이 얼마나 크게 삶을 파괴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목걸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목걸이, 기드 모파상. 마치 운명의 여신의 실수로 월급쟁이 가정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개중엔 아름답고도 매력적인 처녀들이 있는 것처럼 그 여자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녀는 지참금도 없고 유산 받을 희망도 없었다. 그러니 돈 많고 훌륭한 남성들에게 알려지고 이해되고 사랑받고 구원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교육부의 하급 관리와 결혼하고 말았다. 그녀는 몸치장을 할 형편이 못돼 소박한 옷차림을 했다. 그러니 마치 사회 밑바닥에 떨어진 듯이 불행했다. 왜냐하면 여자란 신분도 혈통도 없는 것이며 다만 그녀들의 미모와 맵시와 매력만이 출생과 가정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섬세한 천성, 우아한 본능, 유연성 있는 기지 이런 것들만이 유일한 계급이고 또 서민층의 딸들이 가장 높은 계급의 귀부인들과 동등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가 온갖 행복과 온갖 사치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초라한 집과 궁상스러운 벽들과 달아해진 의자들과 더러운 직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자기와 같은 계급의 다른 여자들은 느끼지 않았을 이런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히고 또 그녀를 분개하게 만들었다. 부르타뉴 태생인 어린 하냐가 초라한 가구들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볼라치면
마음속에서 슬픈 미련과 사라져버린 꿈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동양풍이 벽지를 바르고 청동으로 만든 높은 촛대로 불을 밝힌 조용한 응접실을 꿈꾸었고 또 난방기의 훈훈한 열기에 졸려 긴 소파 속에 잠자고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두 사람의 당당한 하인들을 꿈꾸었다. 또 그녀는 옛날 비단으로 치장한 커다란 살롱과 값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골동품들이 놓여있는 귀중한 가구들을 꿈꾸었고 또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모든 여자들이 탐내고 동경하는 인기 있는 유명한 인사들과 오후 5시의 다과 시간에 환담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그마하고 멋진 살롱을 꿈꾸었다. 저녁 식사 때 사흘 동안이나 갈지 않은 책상볼을 덮은 둥근 식탁을 대할 경우 맞은편이 남편이 수프 그릇의 뚜껑을 열면서 즐거운 낯으로 아, 맛있는 수프겠는데 이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을 거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그 여자는 훌륭한 만찬과 번쩍번쩍 빛나는 은그릇과 요종의 숲을 배경으로 한 옛날의 이야기의 인물이나 이상한 새들이 가득히 수놓인 벽걸이를 꿈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녀는 멋진 그릇에 수북이 담긴 맛있는 요리와 송오의 장밋빛 살이나 살진 암평아리 날개를 줄곧 먹으면서 스핑크스의 신비로운 미소를 띠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품위 있는 모습을 꿈꾸는 것이었다. 그 여자에겐 나들이 옷도 없었고 보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것들만을 좋아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만큼 그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어디서나 환영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 친구 중에 부자가 한 사람 있었다. 여학교 시절의 친구인데 그녀는 2번 다시 그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다. 그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그녀는 슬픔과 후회와 절망 그리고 비탄으로 며칠 동안이나 하루 종일 울면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손에 커다란 봉투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자, 당신에게 보여줄 근사한 것이 있어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녀는 성급히 봉투를 찍고서 다음과 같이 써있는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교육부 장관 및 조르주랑 포노 부인은 루아젤 씨 및 동영부인에게 1월 18일 월요일 저녁 장관 관저에서 베푸는 만찬회에 참석하여 주시옵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기대했던 것처럼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그 초대장을 책상 위에 던지고는 중얼거렸다.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보, 난 당신이 기뻐할 줄 알았어. 당신은 별로 외출도 하지 않고 게다가 이건 좋은 기회가 아니오. 이건 참 좋은 기회요. 난 그 초대장을 얻느라고 무던히도 했었다오. 모두들 그걸 원하고 초대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하급 관리들에겐 많이 주지 않는다오. 그곳에 가면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환한 눈초리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참을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지만 무엇을 입고 가라는 거지요? 남편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극장에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가면 되지 않소? 난 그 옷이 참 좋아 보이던데. 부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자 남편은 놀라고 어리벙벙하여 입을 꼭 다물었다. 두 개의 눈물 방울이 서서히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왜 그러지? 왜 그래? 그녀는 애써 자기의 슬픔을 억제하고는 눈물에 젖은 양쪽 뺨을 닦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난 옷이 없으니 결국 그 잔치엔 갈 수 없어요. 나보다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부인을 가진 동료 친구에게 그 초대장을 주세요. 그는 난처해졌다. 그는 다시 말했다. 여보, 마틸드, 입을 만한 옷은 얼마나 하오? 다음 기회에도 또 입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면. 그녀는 잠시 동안 심사숙고했다. 돈 계산을 해보았다. 그리고 돈을 아끼는 하급 관리가 당장에 거절하지 않고 또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만한 금액의 옷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주저하면서 대답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 400프랑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약간 낯빛이 환해졌다. 왜냐하면 바로 그만한 돈은 저축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돈으로 엽총을 사서 오는 여름은 일요일마다 종달새를 잡으러 가곤 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낭테르 평원에 사냥을 갈 예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선뜻 말했다. 그래, 400프랑을 주지. 하지만 예쁜 옷을 사도록 해요. 향연의 날이 가까워졌다. 그러나 루아젤 부인의 얼굴은 쓸쓸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있어 보였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나들이 옷이 준비되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다. 어떻게 된 거요? 요사이 4월 전부터 당신은 참 이상해.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다. 난 괴로워요. 장신구 하나 없고 보석도 하나 없으니 몸에 지닐 것이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 매우 비참하게 보일 거예요. 차라리 야휘에 가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다시 말했다. 생화를 달지 그래. 이런 계절에는 대단히 멋있어요. 10프랑이면 근사한 장미꽃 2서너 송이는 살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돈 많은 여자들 속에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건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 참 바보야. 포레스트의 부인을 찾아가 장신구를 빌려달라고 부탁해봐요. 당신은 그 부인과 친하니까 그런 것쯤은 들어줄 거요. 그녀는 기쁨에 환성을 질렀다. 참 그래요. 그걸 전혀 생각지 못했군요. 다음날 친구를 찾아가 자기의 딱한 처지를 말했다. 포레스트의 부인은 거울이 달린 옷장으로 가서 커다란 보석 상자를 하나 들고 왔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고는 루아젤 부인에게 말했다. 자, 골라봐. 루아젤 부인은 우선 팔찌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진주 목걸이, 또 그 다음에는 금과 보석을 박아 세공이 훌륭한 베치아제의 십자가를 보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걸어보고는 주저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다시 돌려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물었다. 또 다른 건 없어? 있고 말고 찾아봐. 어떤 것이 네 마음에 드는지 나는 알 수 없으니까. 순간 그녀는 까만 수정 상자 속에서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발견했다.
그러자 그녀의 심장은 극도의 흥분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를 받아드는 순간 바르르 손이 떨렸다. 그녀는 깃을 세운 자기 옷 위에다가 그 목걸이를 걸었다. 그러고는 자기 자신의 모습 앞에서 황홀감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몹시 불안한 태도로 주저하면서 물었다. 이것 좀 빌려줄 수 있어? 이것만이면 돼. 그러고 말고 괜찮아. 그녀는 달려가 친구의 목을 껴안고 맹렬히 키스했다. 그러고는 그 보석을 가지고 친구의 집을 뛰어나왔다. 연회 날이 왔다. 루아젤 부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는 품위가 있었고 우아했고 애교가 있었고 또 기쁨에 충만해 있었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소개를 받으려고 했다. 장관 수행원들은 모두 그녀와 춤을 추고 싶어 했다. 장관 자신도 그녀를 눈여겨보았다. 그녀는 한없이 기쁨에 젖어들어 취한 듯이 황홀한 기분으로 춤을 추었다. 자기 미모의 승리, 뜻하지 않은 성공의 영광 속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다. 모든 남자들에게서 받은 아첨과 찬사, 자기 마음속에서 눈뜨기 시작한 욕정, 그리고 또 여자의 마음에는 더할 나위 없는 감미로운 승리, 이런 것들로부터 생겨나는 일종의 지복의 환영에 쌓여 그녀는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4시쯤에 그곳을 떠났다. 그녀의 남편은 자정부터 다른 3명의 신사들과 함께 사람들이 없는 작은 살롱에서 잠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신사들의 부인들은 재미를 많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다 집 밖에서 입으려고 가져온 옷을 입혀주었다. 그 옷은 보통 때에 입는 검소한 것이었고 그 초라함은 아름다운 야회복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호화로운 털로 몸을 감싼 다른 여자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루아젤이 그녀를 붙들었다. 여보, 기다려요. 밖으로 나가면 감기 걸려요. 내가 마차를 불러오겠어.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이 한 길로 나왔을 때 마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멀리 지나가는 마차의 마보들을 큰 소리로 부르며 마차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추위에 떨면서 풀이 죽어 세느강 쪽으로 걸어갔다. 드디어 그들은 강가에서 밤에만 나와 다니는 구식 마차 한 대를 발견했다. 그 구식 마차는 낮에는 자기 비참한 꼴이 부끄러워서인지 밤이 되어야만 파리 거리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구식 마차는 마르티르가에 있는 그들의 집 문 앞까지 그들을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쓸쓸히 자기 집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로서는 만사가 끝났다. 그러나 남편은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는 사무실에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에다 자기 모습을 비춰보려고 거울 앞에서 어깨에 걸친 옷을 벗었다.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목에 걸었던 목걸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반쯤 옷을 벗고 있던 남편이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미치다시피 된 그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포레스트의 부인이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남편도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뭐라고? 어떻다고? 그럴 수가 있나? 그들은 옷주름 사이와 외투주름 사이와 호주머니 속 모든 곳을 다 찾아보았다. 그러나 찾아내지 못했다. 남편은 물었다. 무도회장을 나올 때에는
분명히 있었지? 네, 있었어요. 장관집 현관에서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한 길에서 잃었다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틀림없이 마차 아닐 거요. 그래요. 아마 그럴지 몰라요. 당신 그 마차 번호 외고 있어요? 아니, 몰라. 당신은 어때? 번호를 보지 않았어? 아니요. 그들은 낙담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드디어 루아즐이 옷을 다시 입었다. 내가 가보지 하고 남편은 말했다. 우리가 달려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찾아보겠소. 남편은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야회복을 입은 채로 잠자리에 들 생각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불이 켜지 않은 방에서 의자 위에 쓰러져 있었다. 남편은 7시쯤에 돌아왔다. 예상대로 찾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은 시 경찰국에 출도했고 신문사에 현상 광고를 의뢰하러 가기도 했고 마차 회사에도 갔다. 결국 희망이 있을 만한 곳에는 모두 갔다. 그녀는 이 무서운 재난에 직면하여 심히 불안한 상태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때 루아즐은 움푹 들어가고 해쓱해진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 하여간 당신 친구에게 하고 그는 말했다. 편지를 쓰시오. 그 목걸이 고리가 망가져 수선하러 보내야겠다고 쓰시오. 그러면 시간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녀는 남편이 부르는 대로 받아 썼다. 한 주일이 지나자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마침내 5살이나 더 늙어버린 것 같은 루아즐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 목걸이를 대신할 만한 것을 찾아봐야겠어. 다음 날 그들은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들고 그 속에 이름이 적혀있는 보석상을 찾아갔다. 보석상은 장부를 조사해 보았다. 부인, 이 목걸이는 우리 집에서 판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 상자만을 팔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보석상, 저 보석상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잃어버린 것과 비슷한 목걸이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그들 2사람은 마음의 고통과 불안으로 병자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팔레 레오와이알에 있는 한 상점에서 자기들이 찾고 있던 것과 완전히 꽃같아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찾아냈다. 그 값은 4만 프랑이었다. 그러나 3만 6천 프랑이면 팔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흘 동안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달라고 보석상에 부탁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잃어버린 첫째 번 목걸이를 2월 말 전에 다시 찾게 되면 3만 4천 프랑으로 판 목걸이를 인수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루아즐에게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1만 8천 프랑이 있었다. 나머지는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돈을 빌렸다. 그것도 한 사람에게 1,000프랑, 또 다른 사람에게 500프랑, 여기에서 5루이, 저기에서 3루이를 빌렸다. 그는 수표를 발행했고 파산을 초래하는 저당권을 설정했고 고리대금업자와 모든 종류의 금융업자와 관계를 맺었다. 그리하여 자기의 여생을 위태롭게 하고 또 지불을 이행할 수 있을지조차 생각하지도 않고 마구 서명을 했다. 앞으로 닥쳐올 불안과 자기 자신에게 몰려올 암담한 생활, 그리고 온갖 물질적 결핍과 온갖 정신적 고뇌를 예상하면 새삼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새 목걸이를 산
보석상의 계산대 위에다 36,000프랑을 내놓았다. 루아젤 부인이 목걸이를 돌려주러 가자 포레스티에 부인은 불만스러운 듯 말했다. 좀 더 빨리 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난 그 목걸이가 필요했단 말이야. 포레스티의 부인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것은 루아젤 부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점이었다. 만일에 대체품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하라 말할 것인가, 자기를 도둑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루아젤 부인은 궁핍한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용감하게도 결심을 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야만 했다. 갚을 수밖에 없다. 하녀를 내보내고 집을 바꾸고 지붕 밑이 다락방에 새들었다. 그녀는 거친 집안일과 지겨운 부엌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음식 그릇을 씻고 기름 묻은 사기 그릇과 수프 냄비의 밑바닥을 씻느라고 장밋빛의 손톱을 무디게 했다. 그녀는 또 더러운 속옷과 셔츠와 걸레를 비누로 빨아 줄에 널어 말렸다. 아침이면 쓰레기를 한 길까지 나가야 하고 또 물을 들고 올라와야 했다. 그리고 한 층 한 층마다 걸음을 멈춰 숨을 돌리곤 했다. 게다가 서민층의 여자들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바구니를 팔에 걸고 과일 가게와 식료품 가게와 푸줏간에 가곤 했다. 그럴 때면 값을 깎고 욕을 먹으면서도 가난한 호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다. 매달 발행한 수표의 돈을 지불해야만 했고 또 다른 수표를 발행해야만 했고 기한을 연기받아야만 했다. 남편은 저녁이면 어떤 상사의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했고 또 밤이면 종종 한 페이지당 오수의 필경일까지 하곤 했다. 그리하여 이런 생활이 10년간 계속되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고리의 이자와 이자의 이자가 쌓인 부채까지 모든 부채를 갚았다. 루아젤 부인은 이젠 늙어 보였다. 그녀는 골격이 튼튼하고 단단하고 거친 가난한 가정 부인이 되었다. 머리도 잘 빗지 않고 치마를 삐뚤게 입고 게다가 손은 빨개지고 큰 소리로 말하고 물을 흠뻑 뿌려서 마룻바닥을 닦곤 했다. 그러나 때로는 남편이 사무실에 가고 없을 때면 창가에 앉아 옛날의 그 야회를 자기가 그처럼 아름다웠고 그처럼 환영받았던 그 무도회를 생각하곤 했다. 만약에 그녀가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알 수 있으랴. 인생이란 참으로 이상하고 변덕스러운 것이다. 극히 사소한 일로 망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한 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려고 상젤리제 거리를 산책하고 있을 때 그녀는 우연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한 여자와 마주쳤다. 포레스티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루아젤 부인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말을 걸까? 그렇고 말고 지금은 빚도 다 갚았으니 자초지종을 말해도 좋겠지. 왜 말 못해? 그녀는 다가갔다. 잔느, 잘 있었어? 상대방 여자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서민층 여자가 그처럼 친숙한 말투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더듬더듬 말했다. 그런데 부인은 난 모르겠는데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난 마틸드 루아젤이야. 그녀의 친구는 소리쳤다. 오, 가엾은 마틸드, 어쩌면 그렇게도 변했어. 그래,
너와 헤어진 이후 참 고된 나날을 보냈어. 그래, 참으로 비참했어. 그것도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니. 그건 왜? 너 생각나지? 장관 때 그 연회에 갔을 때 내가 나에게 빌려주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야. 그래, 생각나. 그런데 난 그걸 잃어버렸어. 뭐라고? 그렇지만 넌 그걸 나에게 돌려주지 않았니? 그것과 꼭 같은 다른 것을 돌려주었던 거야. 그리고 그 값을 치르느라고 10년 걸렸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넌 잘 알겠지? 하지만 결국 그것도 다 끝났어. 이젠 몹시 후련해. 포레스트의 부인은 발을 멈추었다. 내 꽃과 똑같은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샀다고? 그래, 넌 전혀 몰랐지? 그렇지? 그건 정말 꽃 같았어. 루아젤 부인은 자랑스럽고도 솔직한 기쁨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몹시 감동한 포레스트의 부인은 루아젤 부인의 손을 붙잡았다. 오, 가엾은 마틸드. 하지만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그건 기껏 500프랑짜리였는데. 극히 사소한 일로 망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한다는 여성의 심리를 묘사한 작품 기드 모파상의 목걸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